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간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운동권 논리에 불과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병천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한국 진보의 집단 오류라면서 대규모 고용 충격까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진보에들은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진보 진영의 경제 정책을 운동권 논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운동권 논리는 진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논리입니다. 최병천이 한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문재인이 내세운 것인데 그 문재인이 내세운 그 정책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대 장점은 1만 원이라는 직관적인 구호가 외우기 쉽다는 것이다. 빙고. 정말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노동당 발기인부터 진보좌파 진영에서만 무려 22년을 활동한 인물의 이 고백은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그동안 선동에 미쳐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그 선동의 정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재인처럼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조국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조국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정경심은 감옥에 가 있고 딸 조민은 만신창이가 된 채 8월까지 검찰에서 아마도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판에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은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자괴심에 몸둘 바를 모를 터인데 그는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중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중이지만 그런 견제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민주당 내부 기류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수요일 사사건건에 나가서 이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수요일 방송을 했던 사사건건은 제가 KBS 사사건건 막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 그때 한 말입니다. 조국이 만약 출마한다면 그건 조국의 강이 아니라 조국의 늪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조국의 강이라고 해왔죠. 조국의 늪이 돼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조국은 지난 10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을 찾아갔고 사진 11장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이 그 길 없는 길을 두고 한동훈과 맞대결을 할 것이다. 아마 양산에 출마할 것이다. 등등 온갖 억측을 내놓았습니다. 조국의 출마세를 보는 민주당 내 시선도 엇갈립니다.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도리어 총선에 큰 악재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욱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원욱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조국, 김남국은 그저 민주당 앞에 가로놓인 거친 강이었다면 이번에 조국은 민주당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명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절명의 늪. 이런 판에 이재명을 코너로 몰았던 이래경 사태를 촉발시켰던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가 어제 근근히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그리고 김은경 외대 로스쿨 교수가 이파진을 벌였죠. 그런데 15일 오후 김은경을 선임했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지 딱 1일 만입니다. 권칠성 대변인이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직후에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부원장인 김은경을 의결했다.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다. 참 재미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부르고 있는 게 맞다면 김은경은 분명 혁신위원장일 텐데 그를 임명하면서도 아직 정식 명칭은 물론 그 역할, 과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권한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리를 김은경은 왜 수용했을까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자리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니 말입니다. 권칠성은 김은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게는 그 말이 정말 모순처럼 들립니다. 좋은 의미의 말은 다 가져다 붙인 셈이 됐으니 말입니다. 온화하고 개혁적이고 그러나 그의 앞결은 정말 험난합니다. 이미 혁신위원장으로 누가 선임되든 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언론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그 자체로 이미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위의 문제는 바로 권한 때문입니다. 혁신위의 권한은 무엇인가?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혁신위가 당 쇄신안을 의결을 해도 최고위와 당위 그리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당대표인 이재명이 지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뭘 하고 싶어도 결국 이재명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말만 혁신위이지 이재명의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혁신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재명 퇴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퇴진이 혁신의 첫 단추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비명계뿐 아니라 정치판을 냉정하게 읽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이낙연의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 비명계의 저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 밑에서 그리고 이제는 물 위에서 아주 노골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윤영찬은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진퇴에 대해 언젠가는 판단을 할 텐데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모두의 기대대로 스스로 퇴진할 것이라는 것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세불이 방탄조끼로도 모자라서 기소되더라도 당무의 결정으로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네 번째 조끼를 당대표가 될 때 이미 입었습니다. 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죠. 그 얘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정민용, 그러니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이 정민용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정민용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2016년 대면 보고를 하러 갔고 이재명의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얘기를 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쳤고 김문기도 봤다고 한 거냐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정윤과 논쟁과 토론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정민용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면서 동그라미를 칠 일은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이 말입니다. 보고서를 비서실에 갖다 줬다고 했는데 동그라미가 안 쳐진 상태로 시장실에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나. 아까 얘기하고 다르다. 어제 오후에는 유동규, 그러니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이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정인으로 출석한 유동규는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유동규의 신문에 앞서 검찰과 이재명 피고인 측은 신문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측의 신문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말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질문해서 유동규의 기억에 혼동을 주고 있다. 고 김문기가 실제 하지 않았던 진술을 인용하면서 유동규의 기억에 혼동을 줘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방해가 된다. 검찰은 확정적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녹취록 진술을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인용하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측이 유동규에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본인의 최대 취직이라고 당시에 홍보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부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유동규가 당시에는 경선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사건 관여에 대한 정도가 있어서 부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오래 봤는데 당시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해도 될 텐데 왜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안타깝다. 이재명이 그의 말처럼 시장 재직 때에는 과연 김문기를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고 하니 두 사람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온 유동규나 아니면 김문규와 함께 시장실에 가서 배당이익 보고를 수차례 했던 정민용은 어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정신상 측이 유동규가 검사 면담 후에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사 면담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면담이며 면담 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밀을 맞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16일 정진상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면담 조사 이후에 진술들이 바뀌었다며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면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참여가 없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관 입회 아래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진상 변호인에 따르면 유동규는 지난해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3일간 총 면담 시간이 무려 23시간 5분이나 되더군요. 그리고 출소 후에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진상 측 주장입니다. 검찰이 회유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99일 남았습니다. 현재 수도권, 즉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이 49개, 그리고 인천이 13개, 경기도 59개 등 모두 121곳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121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9명, 인천 2명, 그리고 경기도 8명 등 불과 19명. 121명 중에 19명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여론의 흐름, 특히 정당 지지율을 볼 때 국민의힘은 과연 권토 중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언론은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이 영남보다는 이제 수도권을 더 선호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수도권의 형편이 나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아직은 수도권은 국민의힘에게 아주 벅찬 곳입니다. 이번에 동아일보가 이틀 연속 보도를 했죠. 수도권 동향을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민심 공천을 하겠다면서 실시된 공천을 하겠다.
사심이 개입하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OBS 방송에서 시스템 공천은 곧 기득권 공천으로 그 경우에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하나같이 온실속화초, 책상 물림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가진 이들로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한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정의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수도권이야말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황보승희 의원, 요즘 아주 시끄럽죠. 부산 영도가 지역구입니다. 황보승희의 사생활이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보수 정치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천했을 때부터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황보승희와 관련된 비자료들이 경찰 수사 이전인 2년 전에 당에 접수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승희 전 남편은 2020년 4월 황보승희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한 달 후 불륜 의혹을 인지해서 1년 뒤인 2021년 4월에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미 황보승희의 이혼 사실과 부동산 사업을 하는 현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현 동거남은 아직도 법률적으로 이혼이 정리되지 않아서 유부남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 6월 이준석은 취임 후 첫 인선으로 황보승희를 수석 대변인에 임명을 했죠. 그러자 그 한 달 뒤 전 남편은 국민의힘에 감사를 하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동거남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와 아파트 등 현재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항들을 제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라면서 말입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8월 일부 언론에 불륜 의혹이 보도되자 황보승희는 2달 만에 수석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사생활 문제 아니냐, 대변인직 사퇴로 충분히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웃기는 말이 돌았습니다. 공인을 두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다 작년 4월 황보승희가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런 추가 의혹이 제기돼서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작년 5월 참고인 조사에서 황보승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장부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던 전 남편은 작년 8월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당 윤리위에 또다시 황보승희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계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당 실세 의원들에게 구명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황보승희의 동거남은 여권 실세로 꼽히는 모 의원 등과 신문에는 A 의원이라고 이니셜이 나와 있습니다. A 의원 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이 말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불륜 의혹 하나만 제기해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다들 별 반응들이 없더라. 돈 문제를 제기해도 정치인이면 그런 스폰서는 다들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여성 의원에게 남성 스폰서가 있다. 그런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을 대우각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